항상 좀 많이 쓰는 거는 국방비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겠죠. 근데 미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GDP 대비 부채율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120%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관세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줄이질 못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얘기했던 정부 효율성 네. 또는 흔히 얘기하는 재정 건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흔히 얘기하는 통화 정책 자체가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하반기 때 연준의 FOMC 회의가 4번 남았는데 4번에서 현재는 2번을 인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관세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겠구나.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도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오, 굉장히 오늘 네. 뭔가 힘줬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막 이렇게 행거칩도 하시고 막 맞아요. 자켓 막 안에 안감 막 꽃무늬 장난 아닌데요? 맞아요. 근데 저번에 입었었어요. 아 그래요? 관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김동 부장님이 너무 신경 쓰고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네. 입으셨던 거다. 맞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더 많은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늘 하루에 하나를 우리 김동 부장이 가지고 오시는데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주말 사이에요. 뭐 키워드 좀 나가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강타. 네, 해임할 거다. 해임할 수밖에 없다. 파월 해임설. 네,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등등. 결국에는 연준에 포커스 돼 있던 네. 우리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무엇이 가장 핫 이슈일까, 뜨거운 감자일까라고 보면 네. 관세. 관세. 네, 이젠 점차 가까워지고 있죠. 8월 1일 데드라인이. 맞습니다. 네.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해외 IB들에서 뭐 아까 2027년 실효세율이 19%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처럼 네. 시장의 이목이 연준과 금리에서 이제 관세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뭐 1930년대랑 비슷한 관세율이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때 인플레이션 이만큼 올랐어요라는 데이터를 자꾸 보여주게 되는데 30년 되면은 와 정말 다른 세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다른 시기 세계이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기업들의 구조도 다르고 다르다. 그래서 뭐 관세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인지할 만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아니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김동 부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막 이렇게 불안하다가도 아 그래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래 우리가 과거 데이터 보면서 쫄 필요 없어.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관세 발표되고 각국에서 막 뭐 엄청나게 또 강력하게 발언들 나오고 하면 살짝 출렁일 수는 있어요. 네.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대세적인 시장의 하락을 폭락을 야기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늘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터뷰.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 또 모셔봐야죠. 네. 늘상 하나증권에서 하우스뷰를 만드는 분이죠.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마다 저희에게 전략을 제시해 주실 예정인데 네. 관세에 대한 그 네. 데이터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김도훈 부장님은 예. 아유 뭐 그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데 우리 이재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같은 뭐, 하우스니까. 같은 하우스니까 네네.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네. 않은데 이제 근데 관세라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영향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예전하고 뭐 산업별로? 그렇죠. 네. 산업별로도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별로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더 들어가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별로는 약간 이게 관세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그 영향력 자체는 기업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네. 관세 얘기하면 예. 가장 큰 게 이제 뭐 중국 얘기하면서 예. 애플, 테슬라 얘기도 하고 뭐 네. 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별 중에서 좀 관세 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왜 작년에 그 S&P 500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수가 좋았고 지수가 20-30%대의 상승률을 가졌던 이유가 대부분 다 대형주인 M7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올해를 보게 되면 그 M7 기업들에서 이제 주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최근에 뭐 미국은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M7의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미국의 애플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은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어땠냐라는 걸 이렇게 복귀해 보게 되면 애플은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16% 정도 빠지는 부진함. 네. 그리고 테슬라는 한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또 반대편에 약간 경쟁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경쟁 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중국의 BYD와 같은 이제 전기차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샤오미는 올해 들어서 한 65% 정도 상승을 했고 BYD가 보신 것처럼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굉장히 관세의 영향이 좀 달랐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좀 주가의 차별화된 모습, 경쟁 기업들의 좀 차별화된 모습인데 근데 그러면 M7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지수는 올랐고 그럼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올랐을까를 네. 좀 보시게 되면 네. 다음 페이지 또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M7 중에 다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가장 보이고 진한? 있죠. 예. 가장 진하게 제일 잘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는 물론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중국과의 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MSFT라고 쓴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탈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또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반독점법 이런 거 하게 되면 항상 얘기되는 기업들이긴 한데 어쨌거나 독점적인 기업의 성격이 가까운 이런 기업들이 또 의외로 관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버티면서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가고 있고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2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M7 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중국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주가나 시가총액이 다 부진했는데 네.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중국과 같은 궤에 있는 미국 업체들은 또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기업 간의 경쟁력에 대한 차별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이 경쟁자가 많으냐 아니면 좀 이 기업이 과반이냐 독점이냐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도 이 관세의 영향을 좀 피해가고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약간 기업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국의 틱톡, 네. SNS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진짜 견조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틱톡이라는 또 그쪽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그 부류하고 네. 메타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부류가 이렇게 겹쳐진다라기보다는 완전 좀 겹치진 않아요? 시장의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메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지 않은데도 실적이 좋아요. 은근히 괜찮고 그리고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도 은근히 주가가 괜찮았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은 아예 알파벳은 언급도 안 돼가지고 섭섭해할 것 같아요.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네. 애플하고 테슬라보다는 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조금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유통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관세의 영향을 바로 받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고 워낙에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별로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조금 실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엔비디아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엔비디아가 사실 연초 네. 봄 이때만 해도 부진해가지고 네. 그 엔비디아의 다른 대체제 뭐 AMD 얘기하고 브로드컴 얘기도 네.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한번 이제 보여준다 싶으면은 엔비디아만한 게 또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4조 달러라는 의미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미국 증시를 보면 한국 증시하고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미국은 시가총액 1등이 이렇게 시기마다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엑선모빌이 과거에 있었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애플이 있었고 네. 애플 이후에 또 만들어낸 세상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시가총액 1등이 바뀌어가면서 네. 지수를 계속 사상 최고치로 견인한다는 것도 참 한국과는 또 다르게 좀 차별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뭐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수익성 이런 것들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좀 쫓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를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글쎄 엔비디아 그러면 사실 뭐 SK하이닉스 글로벌 네. 밸류체인에 있는 하지만 요즘에 또 삼성전자도 그렇게 이슈거든요. 말씀 주셨던 미국은 그렇다 치면 네. 한국도 비슷한 커플링인가요? 한국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은 뭐 시가총액 1등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가면서 그 시가총액 1등주들이 또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고 경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은 형태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은 바뀌지가 않죠.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을 할 때 왜 시가총액 비중을 본다고 하죠. 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가장 높았을 때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이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25%에서 이제 맥시멈 정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김도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내년 또는 하반기에 이익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한국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대신하고 있는 쪽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여기 보이시는 시가총액 우리나라 11위에서 30위 정도의 기업, 대략 20개 정도의 기업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총 비중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고 있죠. 이게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걸 최근에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피에서 주도주를 찍어봐라 하면 조금 어려우시죠? 지금 주도주가 뭘까냐라는 지금 생각. 조방원. 예, 지금 조방원이죠. 지금은 근데 조방원. 네. 지금 조방원이라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예전에 한두 종목 또는 한두 개 업종이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던 형태랑 지금의 지수 상승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주도주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업종이 또는 주도 업종이 예를 들면 조선업종이 빠지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수가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좋고 오히려 주도 업종을 찾는 것보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주도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좀 특징을 좀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남매 플러스 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는 코스피 지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도 지금 네. 한 3,200 가까이 올라오니까 네. 거기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수는 횡보하는데 그 안에서 또 계속 종목 순환매가 펼쳐져서 네. 지금 지수 투자하면은 너무 또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의 모습들을 생각하실 네. 때 물론 항상 이익이 이끌고 외국인이 이끌고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네. 내가 이 주가에 대해서 또는 이 지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ER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높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얘기하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의 매입과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의무 아마 이런 것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좋게 만들진 않습니다. 이익보다는 기본적으로 PER 또는 PBR이라고 불리우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가는 측면들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해소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PER을 좀 높게 주는 이런 형태들의 지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국 증시의 반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좀 주요 변수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정한 매크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건 관세긴 한데 어떻게 관세의 영향 이재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관세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예를 들면 관세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는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관세를 왜 미국 정부가 부과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미국의 관세 수입액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했죠. 왜 아까 보셨던 그 흔히 얘기하는 관세율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나타났던 형태들이 미국 관세 수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미국 관세 수입액은 분기로 따지게 되면 한 230억 달러 정도 내외가 됐었는데 2분기에만 해도 한 640억 달러니까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8월 1일 날 본격적으로 관세가 또 부과가 되며 네. 훨씬 더 크게 관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은 재정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다는 특징들 이런 것들은 아마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640억 달러를 분기에 벌었다고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해소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가 지출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뭘까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있겠죠. 네. 국민 의료보험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 항상 좀 많이 쓰는 거는 국방비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겠죠. 근데 미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자 비용인 거죠. 돌려막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정부가 너무 저렴했나? 돌려막기. 카드 막기는 아니니까. 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한 120%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부채를 갑자기 줄일 수가 없다면 저 이자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나는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할 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안 떨어지고 미국이 있죠.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다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관세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줄이질 못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얘기했던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정부 효율성 네. 또는 흔히 얘기하는 재정 건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게용대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계속 그 대출 이자금, 원리금 이렇게 내느라 네. 그 돈 다 쓰면은 우리는 돈을 못 먹잖아요. 물론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영끌 사이버머니. 예.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전체 미국 시장을 키우는 그래서 그렇게 리슈어링 하라 그러고 들어오라 그러고 나름의 이제 빅피처로 그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네, 하기는 한데 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탁 왜냐하면 맞아야 되는데. 막 그 공장을 짓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들도 좀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제가 관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미국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드리는 네. 이유는 결국 연준이 갖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은 연준이 고민하는 게 뭘까냐라는 걸 생각하면 의외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취업자 수도 괜찮은 것 같고 소매 판매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 지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지표들이라는 거죠. 근데 네. 동행 지표라는 의미는 뭔가 선행 지표가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지금의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경기를 보실 때 항상 물가랑 좀 많이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연준의 앞으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대체적으로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 자체의 폭이 좀 개선이 되다가 다시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YOY로 한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물가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네. 아직 물가는 한 플러스 한 2%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경기보다는 물가가 높다는 걸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흔히 얘기하는 통화 정책 자체가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하반기 때 연준의 FOMC 회의가 4번 남았는데 4번에서 현재는 2번을 인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관세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정부가 갖고 있는 이자 비용,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하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저 물가가 높다는 거에 또는 금리가 높다는 게 주식시장은 또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 아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잘 안 빠지고 있죠. 생각보다. 경기가 저렇게 안 좋으면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연한 회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미국의 그 금리 안에서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질 금리가 됩니다. 네. 저기 보이시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 저기 진한 초록색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지금은 금리가 안 떨어진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우려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왜 지금 미국 시장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23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23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 돼서 한 4% 초반대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미국 지수 자체가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금리하고 S&P 500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지수가 좀 올라가려고 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면 저 연준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금리를 인하 쪽 그리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지 실제로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S&P 500의 멀티플의 역수가 금리의 수익률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할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할래라고 하면 수익률이 비슷하면 국채로 다 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 국채가 더 안전한가? 미국 주식이 더 국채가? 안전한 것 같은데? 라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기업을 차라리 믿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 드렸던 뭐 S&P 500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국채를 갖고 비교했던 게 일드갭이라는 데이터인데 네. 일드갭이 잘 안 맞는 거는 아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 그 미국의 성장률 경제의 성장률 자체는 떨어져도 네. 미국 기업들 자체는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게 돈을 계속 번다. 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GDP 성장률이 거의 잘 많이 그렇게 크게 측정을 안 하시죠. 근데 미국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은 거의 한 10에서 15%에 가깝습니다. 항상 성장률보다 높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네. 미국 주식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매력 자체를 크게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관세가 연준이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겠는데 네. 그럼 그렇게 미국의 자랑인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우선 이거는 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는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관세가 부과가 되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 비용들이 대부분 다 좀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쉽게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 기업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항상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항상 끝에 돌아오는 순이익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또 변수가 있겠죠. 매출액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려면 매출 원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네. 이 바로 매출 원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산 비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그림을 이제 미국 거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S&P 500 전체의 매출 원가의 비율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 초록색. 근데 초록색. 네. 초록색 보시게 되면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뒷부분은 전망치니까 전망치는 좀 놔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여기 올해 2분기 정도까지도 보시게 되면 미국은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왜 이렇게 줄어들죠? 저거는 이거, 사실 비용,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든 게 아니고 매출액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빨리 커진 것도 비율이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가가 줄어드는 요인, 이 비율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가 안 올라가도 이렇게 됩니다. 유가의 영향이 저렇게 네, 커요?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실 수. 물론 이제 매출이 성장한 것도 네, 맞습니다. 네, 네. 맞는데 원가가 줄어들 수 있었던 또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유가가 이제 안 올라갔던 거죠 네, 그동안.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매출 원가 비율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실 때 또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시죠.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 이거는 좀 꾸준하게 올라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4% 정도 전체 기준이 되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예상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지만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렇게까지 매출 원가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관세 부과 전 지금 추정치나요? 예, 그렇죠. 관세 부과 전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관세가 8월 1일부터 좀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이 그림은 이렇게까지 원가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가가 여기서 더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네. 되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수익성 자체가 더 좋아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이거를 최근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업종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걸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그 식품 유통 기업들 그러니까 가장, 우리 마트죠, 마트. 월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쪽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반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로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라든가 타겟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그냥 똑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거죠. 4%로. 원래 아까 S&P 500의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가 12% 정도, 올해가 14% 정도로 높아지는데 오히려 미국의 유통기업들은 관세 영향 때문에 별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닙니까? 굉장히 다행인 거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미국의 그 마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PER을 형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관심도가 높다는 건 주가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의외로 이런 마트라든가 유통기업들의 주가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관세 우려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연준 고점 대비 한 6% 정도 현재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필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 좀 격한 얘기지만 펜타님 하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격이 전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근데 이제 가격이 전가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경가를 못 시키고 한참 후에나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흔히 얘기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결국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기업들 올해 뭐 이렇게 할 때 지수 뭐 이런 거 할 때 PER, PBR,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한국이 뭐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PER 또는 이런 것들을 높게 주려고 하면 수익성을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PBR이 그냥 높아지진 않죠. ROE가 높아져야 되고 PER이 그냥 높아지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수익성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 굉장히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관세에 따른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뭐 미국하고 한국이 뭐 크게 다르기는 않겠습니다만 네. 한국은 저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아까 미국에서 보셨던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입니다. 이 보이신 것처럼 한국은 좀 특징적으로 4분기 때 많이 올라가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계절적인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차치하고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도 매출 원가 비율이 작년보다 올해가 낮아졌죠. 네. 79%였던 매출 원가 비율은 올해 77%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뭐 유가의 영향 이런 거라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미국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관세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생산 단가 비용을 높이게 될 거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률 수익성 하락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관세에 대한 공통적인 공통분모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 이런 것들이 공통분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영향이 다양하게 미칠 텐데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주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것에 대한 우려. 네. 지금까지는 뭐 유예됐고 많이 재고를 쌓아뒀다라고는 네. 하지만 가을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뭔가 꺾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시장은 또 똑똑하기 때문에 네. 그걸 선반영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8월에 시장이 꺾이느냐 많으냐 8월 시장 자체는 네. 이미 올해 상반기 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쵸.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미국도 뭐 지수가 솔직히 한국보다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뭔가 지수에 큰 문제가 있거나 네. 하락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꼭 관세에 대한 부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안 하면 그것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 좀 일반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50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으니까 뭐 실적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실적을 바라보는 해석은 다른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앞으로 여기가 정점일 거냐? 이런 기업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게 꼭 관세라는 부가 이슈 플러스해서 다른 이런 쪽의 이슈들로 인해서 8월 지수 자체는 좀 쉬어갈 가능성, 약간 이제 조정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현님 모든 미스터 마켓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관세가 부과가 돼요. 악재죠. 네. 하지만 시장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해소하고 소화하잖아요. 네. 8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되는데 더 이상 관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글쎄 뭐 한 달 정도 고생만 하려나? 곧바로 또 시장에 정화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영향력 자체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나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는 기대치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높이의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10에서 15%가 아니라 7에서 8% 정도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과정들, 어느 정도 이런 과정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지수의 급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뭐 3,100에서 3,200을 계속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움직이게 되면 그게 흔히 얘기하는 지수 조정 과정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네. 아마 그런 형태의 흐름 정도를 예상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관세 영향이 드리워지는 가운데 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까 했을 때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네.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우선 이게 기업에 대한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선별 과정은 네. 조금의 아이디어와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정성적인 평가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미국과 한국이 같이 관세 때문에 겪어야 되는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수익성의 하락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근데 아까 사회 진행하실 때 얘기를 주셨던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한국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이제 11페이지 그림을 하나 잠깐 여기 보이시는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아까 관세를 부과받기 이전에 미리 물량을 땡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수출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수출 금액보단 물량이 좀 중요하겠죠? 이런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국내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최근에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수출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원유를 제외하고도 수입 물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받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거를 제품들을 미리 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수입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형태. 물론 국가별로 어떤 것들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기업들 생각하시면 컨셉이 뭘까냐라는 부분은 가격을 낮추죠. 그 다음에 물량을 많이 파는 컨셉들입니다. 저가 공세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진짜 코스피는 그 매출액을 좀 계산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해보게 되면 가격 변화보다는 물량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 물량이 저렇게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왜 미국은 예를 들면 이익 추정치가 한 5% 빠지는 게 한국은 10%씩 빠지는 거죠. 물량 변화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를 좀 구성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성할까에 대한 생각이 아마 이제 기업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결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제가 테이블은 우선 미국 기업들이죠. 약간 해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보셨던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한다. 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원가가 상승했을 때 이거를 한 개 분기 정도 두고 흔히 얘기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개 분기 후에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약간 이 관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매출 원가가 올라간 다음에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기업들을 이제부터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다 네. 정가가 됐었나요? 2017년, 18년에도 미중무역 분쟁에 관세가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두드려 맞고 그게 한 분기 뒤에 제품 가격에 정가가 됐었던가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 전체로 놓고 테스트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한 개 분기 정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두세 개 분기씩 흘러가 버리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대신 한 개 분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또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에는 이게 다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저렇게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어렵지만 영업이익률이 매출 원가가 상승한 다음에 한 개 분기 지나면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 원가가 상승하고 한 개 분기 정도 후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미국에서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좀 맞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이시는 아까 보셨던 M7 중에서 메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라클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팔란티어 이런 쪽들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쪽들은 항상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꼽히게 됩니다. 필립 모리스와 같은 기업 그리고 GE와 같은 기업 그리고 I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평가가 되다 보니까 한번 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일 수도 있고 약간 신산업 기업들도 다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긴 한데 이 기업들은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평가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아마 약간 그 뭐 관세의 안전지대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갖고 기업들을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저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M7 중에서는 메타밖에 없네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가격 전가력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들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가격 정가력이 아주 그래요? 높게 꼽히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이런 기업들 정도가 여기 보이시는 흔히 얘기하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매출 원가 상승 다음에 영업이익률 상승폭도 가장 큰 기업들로 꼽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재만 실장님의 그러니까 리즈너블하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를 비용을 제품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네. 그것이 M7 안에서도 지형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는 물론 이거 하나만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끔씩 관세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벗어나고 다른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찾아보실 때 그게 흔히 얘기하는 관세라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어주 이런 쪽으로 가자의 컨셉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도 높게 보실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기업 선별의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기업들을 지금 쫙 리스트업을 해주신 건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기업들이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만한 이슈가 더 있다면 그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도 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오라클, 팔란티어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핫하군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보다는 네. 올해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쪽으로 꼽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오라클이라든가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도 이게 방어주라서 잘 가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성장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항상 코카콜라는 전통적이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료 업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그 시대의 성장주라 함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아니라 누가 그냥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냐라는 걸 꼽게 되는데 여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50%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반도체 기업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아니 하게 되면. 잠깐 네. 그 비만 치료제 열풍 나왔을 때 사실 이런 기업도 코카콜라, 펩시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돈 써가지고 그 비만 치료했으니까 이런 좀 패스트푸드도 그렇고 이런 그쵸. 탄산음료 잘 안 먹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잠깐의 기우였을 뿐. 예, 그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도 있고 여기 오히려. 보시면 예, 그 테이블 안에 네. 맥도날드도 들어가야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맥도날드도 가격 올려도 결국에는 그래도 제일 저렴한 게 맥도날드니까. 예, 그렇죠. 물론 네.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그 코카콜라도 올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10% 안쪽 정도의 이익 증가는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도 대단히 그 파워풀한 기업들의 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에 크게 타지 않고 항상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라든가 뭐 맥도날드를 투자해서 그 시기에 그 연도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80년대였다면 모를까 지금 그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가끔씩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꾸준한 성장 그리고 높은 가격 전가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의 영향 이런 것들에 비껴가면서 굉장히 그 흔히 얘기하는 이익 성장을 꾸준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로도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있어요? 가격 전가력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한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있긴 왜냐하면 있죠. 가격 전가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매출액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네. 가격에 대한 변화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량에 대한 변화가 너무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질 못하게 되면 코스피 전체의 매출이 참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게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려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매출액에서 전체 물량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그냥 상관계수인데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9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물량이 늘어야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라는 걸 부여를 받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감소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라는 손익계산서의 탑라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익이 좀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고민스럽게 해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도 약간 비슷하게 하는 방식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가격 전가력이라는 걸 봐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하고 한 개 분기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먼저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기업별로 보게 되면 물량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업들. 예를 들면 가격 전가력이 좋거나 또는 이게 제품의 믹스가 바뀐다고 하죠. 고마진 제품들을 많이 파는 쪽, 이런 쪽으로 믹스가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 그래서 물량에 대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에서 좀 적은 이런 기업들을 찾는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업종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제약바이오 중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한국은 꼽히게 되고, 네. 또 우리나라 조선 업종도 꼽히게는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도,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도 꼽히게 되고요. 네. 한국전력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도, 그리고 기계 기업인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약간 뭐 전체적으로 꼭 내수주의 컨셉 이런 쪽보다는 수출주 중에서도 가격 전가력이 뛰어난 쪽들, 이런 쪽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우리나라의 방법과 하나의 또 이렇게 종목을 선출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 보면 최근에 주가 다 좋았던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관세 불안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기업들은 어떠한 악재가 와도 버텨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저런 기업들이 또 주가가 얼마나 버텨내는지 여부도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관세가 이제 디데이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투자 아이디어 들어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이번에 되게 긴 거 아시죠? 추석 엄청 길죠? 계획 있으세요? 있죠. 아, 벌써 있으세요? 혹시 계획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3프로TV에서 항상 미국 투어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공짜로는 아니고 돈 주고 가지만 8기에는요. 그 추석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주 좋은 구성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원경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미술 또 아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황금 연휴에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누리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맷 그리고 모마, 구겐하임 같은 세계 7대 미술관 몽땅 다 관람할 수 있는 좋은 투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뭔가 죽기 전에 한 번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가고 싶네요. 근데 저희가 이게 투어가 그때 또 황금 연휴다 보니까 좌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집을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하셔서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기획이 되어 있는지 세부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